자, 이제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구제입니다. 여러분, 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거를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 들어봤어요? 용도 지역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저에게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주거지역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주거지역이고요, 여기도 주거지역이고요. 근데 여기는 연탄공장이 있는 거래요. 그럼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유리한 영향이에요, 부정적 영향이에요? 부정적 영향이죠. 정예비 효과예요, 부예비 효과예요? 부예비 효과예요.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지금 집값이 1억밖에 안 해요. 연탄공장 때문에. 딴 지역들은 그래도 1억 천인데 여기는 1억이래요. 자, 근데 연탄공장이 있는 저기에 정부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토지에 맞는 용도들을, 이렇게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용도지역 구분을 한번 해봐요. 자, 용도지역 구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용도지역 구분하면 도, 관, 농, 자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도시지역 구분이에요. 주, 상, 공, 녹. 그러면 주는 주거지역, 상은 상업지역, 공은 공업지역, 녹은 녹지지역. 녹이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은 다시 전, 일, 준. 뭐 외운 거야 도대체? 그럼 전일준으로 구분하니까 전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그럼 여러분이 배운 공법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 법의 이름을 말해봐요. 법의 이름. 아니요. 국토의 계획이 먼저예요. 이용보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걸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이 내용들이 잘 와닿아요. 그럼 이제 그런 법적인 측면과 개론에서 이론적 측면이 매치되어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개론의 이론적 측면을 공법에 낼 수 없어요. 공법은 법이니까. 그러니까 공법의 법적인 측면을 개론에 낸다고. 개론의 이론적 측면과 선택지를 섞어서.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 1번은 개론의 지역주거제 관련된 내용이고, 선택지 2번은 공법에서 배우는 법률이 나와. 선택지 3번도 공법에서 배운 법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토지용계획을 변경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기로 했대요. 그게 전용 주거지역이 됐든 일반 주거지역이 됐든 간에 주거지역으로 바꿨어.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다른 데로 가시죠. 여기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이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싫은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사회잖아요. 싫어요. 난 여기 있고 연탄 배달도 쉽고 또 이렇게 사람들 얼굴 검어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 이 새끼야.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만 허용해? 주거용만 허용해요. 주거용만.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연탄공장이 없어졌네?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어떻게 됐어? 예, 제거됐지.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럼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와 같은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도시의 토지 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듣고 읽으면 말이 와닿죠. 뿐 아니라 이런 내용이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의 경우를 여러분 파악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어느 특정 지역에 지역주거제 실시했더니 부의 효과가 어찌 됐다? 네, 제거됐다.
부예비 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시켰다. 그러니 주택의 수요가 어찌 됐다?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의 가격 내지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주택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 내지는 주택의 가치는 올라갈 거다. 1억이던 게 1억 1천으로 올라가서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기업이 들어오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할 것이다. 주택의 공급이 늘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지겠죠. 주택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초과이윤이 어떻게 돼요? 다시 1억으로 떨어지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존에 산 사람이나 나중에 산 사람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지역주거제와 독점의 문제. 이 지역주거제와 독점의 문제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 딱 특정 지역만 A란 지역만 지역주거제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 A 지역만 지역주거제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B 지역 C 지역은 집값 땅값 안 올라가겠지. 계속 연탄공장 있는 거지. 근데 A 지역만 연탄공장 없어짐으로써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지. 그럼 다른 지역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특히 또 하나 여러분 지역주거제 문제에서 이 초과이윤은 연탄공장 있었을 때 산 사람들한테만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만 용도의 지정이나 변경 등으로 독점적 주의를 부여한다면 진입장벽 때문에 거기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산 사람들 연탄공장 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 지역주거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주거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A란 지역은 연탄공장 없어짐에 따라서 집값 땅값 올라갔고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말도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만 딱 알아두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할 거라고. 그럼 공법을 좀 더 이론 강의 공부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을 좀 잘하겠지. 그게 구분이 쌓이고 다음에 또 개론해서 공부하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작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 이제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대료 규제는 뭐냐면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제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해당된다고? 최고가격제. 왜 최고가격제인가 볼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이고 이게 임대료입니다. 이게 수량이고 이게 임대주택의 수요, 이게 공급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임차인.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누구고? 임대인.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자가 임차인이고 공급자가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가격 대신에 임대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라 말 안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임대료예요. 사는 시장, 사고 파는 시장,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가격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임대료로 대체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수요법칙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는다. 공급법칙이죠. 그런데 똑같이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도 수요법칙이에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량이 는다도 공급법칙이고. 그러니까 가격 자리에 언제나 임대료로 대체해 쓸 수 있고 임대주택 시장은 가격이라는 것을 임대료라고 표현한다. 그게 가격이 임대료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의미가 똑같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딱 균형이 정해지는데 이게 균형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균형 임대료지. 균형 임대료.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균형량. 균형량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균형 수요 공급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더 줄여서 균형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요걸 줄여서 균형량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게 적정한 수준에서 시장의 임대료이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 그냥 시장 임대료, 균형 임대료, 시장 균형 임대료 등으로 말하는데 이게 시장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알제로고. 근데 이게 너무 높대. 너무 높으면 누가 힘들어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은 금액을 받아서 임대인 나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럼 누가 힘들어? 임차인이 힘들어. 그럼 정부는 누굴 보호해야 돼? 사회적 약자.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한테 요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라고 말하겠어? 낮은 금액을 받으라고 말하겠어? 낮은 금액이죠.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딱 제시해. 이게 뭐다?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그래서 네가 임대료 받는데 최고 이만큼까지 받아라. 그 아래로 받는 건 괜찮아. 근데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최고선이 최고 한도가 이거야. 그래서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니까 위쪽에 부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언제나 아래쪽에 부과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라면 한 개 3,000원씩 한대. 라면 한 개 3,000원씩 한대. 3,000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소비자들이 힘드니까 정부가 말하기를 받을 수 있는 최고를 1,000원까지 받아. 절대로 1,000원 이상 받으면 안 돼. 1,000원 이상 받게 되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할 거야. 법적인 규제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아주 세게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1,000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아래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쪽에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강제로 임대료를 떨어뜨린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늘겠지. 공급량은 줄겠죠. 이거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겁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하지. 그러면 수요량이 늘면서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요량이 증가. 곡선 상에서 이동하면서 공급량이 주는 거지.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수요량이 저만큼 더 많지. 공급량보다. 그럼 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되는 거지. 그럼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가격 자리에 뭐를 쓰기로 했죠? 임대료.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야 맞죠. 근데 올라갈 수 있게요, 없게요? 법으로 규제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지 못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대주택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 말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사고자 하고 여기까지 사고자 하고 물건은 얼마큼 있다?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그럼 이제 원래 시도가 누구 보호하려고 했어요? 임차인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임차인이 이렇거든요. 직장까지 출근 거리가 1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 출근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나 그 시간에 운동해도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차라리 직장 근처로 이사 갈 거다. 10분 이내 거리로 이사 가고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시간을 쓸 거다. 그래서 계획이 그렇거든요. 이번에 임대차 계약 종료됐을 때 직장 근처 알아봤거든요. 임대주택 못 구한대. 시가 말랐대.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 그리고 지금 사는 곳조차도 내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켜버리면 그나마라도 임대주택을 못 구한대. 그래서 뭐예요? 이사 가는 거 포기했어요. 이사 가는 거 포기했어. 그리고 그냥 1시간씩 출근하기로 했어. 그러면 차 끌고 나가면 기름값 들지, 도로 막히지, 전철 이용하려고 시간 길에서 1시간, 또 퇴근 시간 1시간, 출근 시간 1시간, 2시간 낭비하지. 사회적 병의 증가로 나타나요. 또요, 아이를 키워.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 아이가 2살이야. 요즘 애들 되게 똑똑하죠. 2살 정도 되면 애한테 잘 말하는 거지.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밥 잘 차려 먹고, 아셨지? 그죠?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그 정도는 해야 돼. 2살짜리한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를 맡겨야지. 그러면 어디에 맡겨요? 아이 맡기는 곳.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근데 이제 2살은 유치원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린이집이나
뭐 돌봄센터나 보육원이나 뭐 이런 데 혜택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맡기는데 뭐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불안해. 그럼 제일 안전하고 안심한 데가 어디야? 그렇죠. 부모님 댁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 때마침 봐주신대. 그래서 친정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임대주택 못 간대. 그래서 못 가기로 했어. 못 가. 그러면 친정 근처로, 시댁 근처로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 돌봐주는 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베이비시터 뭐 도우미 뭐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믿을 만한 분으로. 그게 뭐야? 사회적 병의 증가로 나타난다니까요. 결국 주거 이동의 저하로 그리고 인해 사회적 병의 증가로 나타난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출근 비용의 증가라든가 등등등 사회적 병의 증가로 나타난다고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어떨까? 임대료를 못 올리게 했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경우는 원래 임대료 수입이 이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니까 임대료 수입이 줄어버렸네. 그럼 임대인은 재미가 없죠. 그럼 임대주택에 투자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기피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한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임대주택보다 딴 게 낫겠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딴 용도가 더 낫겠다. 그래 임대주택의 용도를 딴 용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못해 공급하더라도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경기가 좀 이렇게 안 위축되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죽여주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거 나타나면 국민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셨죠. 뭐 기업들한테 그때 라면값도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당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요거를 좀 자제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부를 해도 기업들은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 정부에서 당부하는데 싫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죠.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겠다. 그래놓고 50g을 45g으로 바꿔서 공급했죠. 원래 50g짜리였는데 45g으로. 그죠? 과자를 샀다. 과자를 사면 나는 시키지도 않은 걸 넣어주죠. 질소 같은 걸 대신 넣어주죠. 과자 양은 줄이고 대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질소를 대신 넣어주고 질소 충전해가지고. 결국 그게 뭐예요? 품질 저하 현상이야. 일종의.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면요, 빵 크기가 줄어들어요. 빵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요, 정부는요 당연히죠.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주는데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주니까 당연히 소득세 수입도 줄게 되는 거죠. 시장은요, 여러분 불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사람이 이만큼 밖에 없어요.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 물량 수준에서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돈 낼 마음이 생기느냐? R2까지 돈 낼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높은 금액까지 돈을 낼 마음이 생기네요. 근데 물량은 딸리니까요. 그런데 법으로 저거만큼은 못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대주택 못 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은요 이만큼 돈 내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는 R2라고 해. R1이라고 참해. 계약서란 그렇게 R1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R2를 지급하게끔만 한 불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법 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는 불법이 성행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규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급량이 임대료를 규제하니까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감소해요? 규제는 공급량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마세요. 규제는 공급량 감소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함께 다뤄보기로 해요. 먼저 임대료 보조로 갈까요? 자, 임대료 규제인지 임대료 보조인지를 한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섞여 나와요. 그냥 제목은 문제가 이래. 다음 임대주택 정책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은 임대료 규제, 2번은 임대료 보조, 3번은 임대료 규제,
4번은 4번은 공공주택 정책. 막 이런 식으로 섞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읽으면서 쭉 다 임대료 규제인 줄 알고 읽으시면 안 되고 1번이 임대료 보조라고 해서 딱 그냥 다 임대료 보조인 줄 알고 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 틀리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앞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가운데 정부가 아예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직접적 개입이라 그러고 시장기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입하는 걸 간접적 개입이라고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건 직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시장기구를 통해서 개입 간접적으로 하는 건 간접적 개입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개입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고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간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겠지. 그죠?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 힌트 드리려고 계속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직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세는 직접적 개입일까? 조세를 통한 거는 직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좀 이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일까?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외우는 법도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막 외우려고 접근하면요, 여러분이 노력만 할 뿐이지 나중에 소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볼까요? 자, 간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외우는 거 힌트 하나 드리잖아요. 금자 나오는 건 다 간접적 개입이야. 그럼 여러분 금융규제는 직접적 개입이가 간접적 개입이가? 그러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지만 지금 아직 해본 적 없지만 부담금은 직접적 개입이가 간접적 개입이가?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뭔가 말하면 무조건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 갑니다. 이제 다 맞추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임대료 보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보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 보조하는 현금 보조인데, 저렇게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집세 보조 방식, 말하자면 그걸 가격 보조 이렇게 말하고, 소득 보조는 돈으로 주는 방식. 자, 쌀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kg 쌀 한 푸대에 6만 원이래. 그런데 갑에게만, 갑과 같은 저소득층 서민에게는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등록을 해놓거나 그 사람에게 쿠폰을 발행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똑같이 6만 원짜리인데 이 사람은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뭔데? 그게 가격 보조.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갑의 통장에 3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득 보조, 현금 보조입니다. 그러면 앞에 쪽을 중심으로 읽으세요.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게 뭐라고요? 가격 보조. 얘는 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고? 소득 보조. 자꾸 말하셔야 돼요. 말해야 익숙해요. 내 말을 내 귀로 들을 때 가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말, 제가 말하는 건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여러분 말씀으로 귀에 들으셔야 입력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싸게 살게 하는 건 가격 보조, 그 사람의 이렇게 돈으로 주는 건 소득 보조가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보조금 줬잖아요. 그럼 보조금 주면 소비가 늘까 줄까? 네, 그게 무슨 보조가 됐던 소비가 늘어. 아, 보조금 주면 싫어? 좋죠?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해. 소비가 늘었어? 그럼 수요가 느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저런 거 적지 말라니까요, 제발. 자, 임대료 올라가잖아요. 그럼 임대료 올라가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지. 다 증가하잖아. 그럼 다 증가한다야. 근데 그게 똑같다니까? 똑같아. 그럼 아까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량 어떻게 됐어? 임대료 규제하면 감소했잖아요. 지금 임대료 보조하면 증가한다니까? 그게 두 개를 1번하고 2번하고 두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건 증가했다, 어떤 건 감소했다, 헷갈려 죽겠어요. 막 그런다고. 근데 규제는 공급량 감소, 보조는 공급량 증가. 뭔 말인지 아셨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급량, 아니 임대료를 규제하고 가격을 규제하는데 공급량 줄어야지.
아니, 돈 주는 보조금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근데 둘 중에 소비 증대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야.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게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까요? 소득 보조일까요? 가격 보조일까요? 소득 보조일까요? 여러분, 가격 보조입니다. 소득 보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6만 원짜리 쌀을 3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는 쌀 살 때만 그런 거예요. 쌀 안 사면, 만약에 갑이 쌀 안 사면 어떻게 돼? 그럼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쌀 사야 돼. 꼼짝없이. 그런데 돈 3만 원 돈으로 주잖아. 어떤 일이 발생한다? 쌀 안 산다. 그리고 뭘 사? 쌀 막걸리 사. 쌀 막걸리 사고 뭐라고 말해? 기분 좋다고 그래.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 아니, 소득 보조를 더 좋아해. 이해 가셨어요? 효용 증대 효과는 이게 더 커. 근데 소비 증대 효과는 가격 보조가 큰 거예요. 그럼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효용 증대에 더 초점이 있다?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쌀 소비 증대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임차하는 데 더 초점이 있다? 가격 보조,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정책 목표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건 가격 보조인 거예요. 아,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국민들한테 돈 주지 말고 마약 줘봐. 다 좋아해. 전 국민들한테 마약이란 좋은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다 좀씩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예방접종하든 다 맞아야 된대. 그럼 국민들 모두 행복해. 길거리 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는 길거리에 있는 갑이, 노숙자 갑이 어떻게든 돈 조금 보태서라도 좀 허름한 곳이라도 좀 주거에 관한 측면만큼은, 이 주거복지 문제만큼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건 무슨 보조다? 그런데 효용 증대 효과는 어느 게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소득 보조를 답을 이렇게 말하거나 대답을 크게 하거나 체킹할 생각을 하지 마요. 다 뭐야? 가격 보조고 임대료 보조야.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보조가 바로 정부의 정책 목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소비 증대 효과가 얘는 크고 얘는 효용 증대 효과가 크다고 말해. 그럼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정책적 효과로 단기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는다고. 그럼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장기에 어떻게 돼? 공급은 증가하겠지. 장기에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 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수준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좀 더 이제 이론 과정에 가면 정교하게 설명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반면에 우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볼까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적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더 값싸게 공급하는 것인데요, 얘는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까 좀 전에 임대료 규제를 할 때에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렸잖아. 임대주택에 대한 이게 수요, 임대주택의 공급. 질문,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누구라고? 임차인. 임대주택의 공급자는 임대인. 그리고 여기는 임대료. 그리고 여기는 수량. 그럼 이게 임대주택 시장.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이렇게 정해지고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게 시장 균형 임대료고 이게 균형량이다. 기억나셔요? 이게 사적 시장이에요. 사적 임대주택 시장 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그럼 사적 임대주택 시장 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인데,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현재 R0래요. 너무 높대요. 그 임대료를 딱 아까 규제해봤지,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최고 가격제, 야,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여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를 위쪽에 부과하면 효과가 있다, 있어, 없다 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 아니, 생각해봐요. 라면 한 개 3,000원이야. 라면 한 개 3,000원이야. 엄청 힘들어, 소비자들이.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말이, 야, 라면 한 개 3,000원은 진짜 힘들겠다, 소비자들. 5,000원 아래로 받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미친 거지. 그래서
위쪽에다 부과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언제나 시장균형 임대료 아래쪽에 부과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부작용이 있네.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임차인 보호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보조금 정책 같은 게 있었죠. 아, 이 보조금 정책은 임차인 갑돌이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임차인 갑돌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한도 끝도 없네. 이게 보조금을 한 달만 주면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달에 주면 다음 달에 또 주고 계속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정부에 나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그럼 뭔데? 이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정부는 여기에 공공시장을 또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근데 품질은 사적 시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싸게. 이렇게 싸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이런 수준으로 하자는 거지. 그럼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 임대주택 시장으로 나뉘면서 얘는 임대료가 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올 거다.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 줄겠지. 그럼 수요가 이렇게 준다. 그럼 이렇게 수요가 줄게 되면 임대료가 떨어질 거다.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혜택 볼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 온 사람도 낮은 임대료로 공급했으니까 혜택 볼 거다. 결론은 단기에는 임차인들이 모두 혜택 볼 거다.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이나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이나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근데 사적 시장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임대료는 재미가 있어 없어? 없죠. 없단 말이에요. 아, 임대주택에 대해 당연히 공급을 어떻게 돼? 줄이겠지. 사적 시장에서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여버릴 것이다.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공급이 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차인의 혜택이 사라져 버려요. 공공시장은 여전히 낮은 임대료로 공급을 하니까 혜택을 계속 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급이 줄면서 공급량이 이만큼이나 줄어버린 거예요. 사적 시장에서 줄어든 공급량만큼 공공시장에서 늘었어요. 여기서 준 만큼 이쪽에 늘었다고. 그럼 이 시장 전체로 공급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그리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만 혜택 봐요. 자, 그럼 공급량만 정리할게요.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보조하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량 어떻게 돼요? 불변이라고요. 준 만큼 늘었으니까.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 감소,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 불변. 그리고 단기는 모두 혜택, 장기는 공공시장만 혜택.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정책들을 쓰는 게 좋은지는 앞으로 더 공부할 거예요. 일단 소비자 선택권을 주지. 여기와 여기.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세금 혜택도 생겨요. 공공임대주택인데 왜 세금 혜택이 생길까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론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재산세가 부담되어지는 부분이 완화돼. 다시 말하면 재산세가 이제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데 그 전가되는 세금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기초가 되어지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하면 그 보조금은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 개입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잘 내용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아주 겁나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조세 파트입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쉬었다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